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다우 종가 기준으로도 4만 돌파, 128년 역사상 최이정표.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가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미 증시의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미국 상장기업 30개를 추적하는 다우 지수는 올해 6% 상승했고 지난해 10월 저점 이후로는 23% 급등, 강세장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봄원 연준 이사, 현 통화정책 제약적 수준, 금리 유지 시 인플레 하락. 미셸 봄원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제약적인 수준이라면서 정책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반등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ECB에 발근한 러시아, 유럽은행 세 곳의 금융제재. 유럽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발 대규모 금융제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다가 반격이라서 유럽 내부에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러 제재, 단일 대우에 일부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이 전날이 16일 이탈리아 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증권, 부동산 계좌 등 러시아 현지 자산 4억 6,270만 유로 압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우니크레디트의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과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지분 100%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4월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해서 0.6% 하락, 예상치를 하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17일 지난 4월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6% 하락한 101.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3% 하락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연이틀 상승하던 코스피와 코스닥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증시7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4만 선을 넘은 건 이 지수가 처음에 만들어진 1896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S&P 500 지수는 5,303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685선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에 대한 자세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을 했고 다른 중요 지수들도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은 손실을 축소한 뒤에 소폭 상승했으며 나스닥도 4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5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및 기타 경제 지표도 순항을 보이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S&P 500 11개 업종 중에 8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으나 기술 업종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1.24%, S&P 500 지수는 1.54%, 나스닥 지수는 2.11%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1.18대 1의 비율로 더 많았습니다. 나스닥에서는 2,039개의 종목 중에 모든 게 상승을 했고요. 2,221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1.09대 1의 비율로 많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45개가 이제 52주 신고가와 1개의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157개의 신고가와 68개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란 소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 그리고 다른 고위 관료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이란 북서부의 이 산악지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라이시는 이란 동부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국영TV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아제르바이잔 국경 도시 졸파 인근에서 경착륙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국영TV는 이를 우지 마을 근처에 더 동쪽으로 보도를 했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상충된 상태로 남아지고 있습니다. 국영 IRNA 뉴스통신은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의 호세인 외무장관,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그리고 다른 고위 관료들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지방 정부 관계자는 추락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으나 다른 관계자들은 강착 또는 사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IRNA 통신은 악천후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가 있었다고 이 추정이 되는 지역에 접근을 했으나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착륙을 할 수 없었다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 현물이 온스당 30달러를 돌파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은값은 온스당 31.49달러로 6.5% 상승해 2013년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만 32% 상승해 금을 앞질렀으며 올해 최고 성과를 거두는 중요 상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은은 급증하는 투자자 관심과 또 점차적으로 더 지지를 받는 거시경제적 배경 속에서 시장적 결핍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급격히 성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중앙은행의 매수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중국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재개가 되면서 은도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거의 없었지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실버불리언을 포함한 실물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급습으로 러시아 남부가 공격을 받았으며 크라스노다르에 위치한 한 소규모 독립 정유소는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현지 행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6대 드론이 슬라반스크 시설을 야간에 타격을 했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BC에 따르면 슬라반스크 에코의 보안 책임자는 정유소가 점검을 위해서 운영을 중단했으며 언제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겨냥한 우크라이나 드론 61대와 미사일 9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 정유소 공격이 원유 가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키이우의 군사 목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이러한 공격은 글로벌 에너지 상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술 및 작전적 목표를 추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일론 머스크와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이 인도네시아 보건부문을 위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일요일에 발리에 있는 2곳과 또 알루쿠의 외딴섬, 이 아로에 있는 한 곳 등 인도네시아의 3곳의 보건센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출시 행사에서 상영된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은 빠른 인터넷 속도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서 이 발육 부진과 영양실조와 같은 건강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도 이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우선 스타링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스타링크가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진출하는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을 했고요. 필리핀의 한 회사는 2022년에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군대, 병원, 그리고 기업, 구호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베마주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UAW 가입에 반대를 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벤스 인근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조립 공장과 또 배터리 공장의 노동자들은 최근 국가노동관계위원회에 노조 가입 투표에서 반대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약 5,100명의 노동자 중에 56%가 노조 가입에 반대를 했으며 최종 결과는 2,642대 2,045로 반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주 및 지역 관리자들의 경고가 반영이 됐는데 이들은 이 벤츠 측에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엘라베마 주지사 KIB는 이 결과가 명확한 의사 표현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외국 자동차, 이 미국 자동차 노조인 UAW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 UAW는 특히 남부 지역에서의 이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번 결정은 그들의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벤츠의 노조 가입 반대에는 UAW 회장도 실망을 했고 또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UAW는 남부 지역에서의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주택 위기 속에서도 중국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가장 되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방대한 주택 재고 중에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전국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며 또한 모기지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국영기업들이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415억 달러의 저렴한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경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집 구매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 구매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징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입한 주택은 그 후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부총리는 언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퀴리 그룹의 중국 최고 경제학자인 라리 후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의 TARP, 불완전한 자산 구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에 미국 주택시장 붕괴 후에 불안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설정한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재고는 현재 7억 4,80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4월에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3.5% 하락을 했고 기존 주택의 가격은 6.8% 하락해서 둘 다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규모 차입과 또 과다 건설로 심각성을 더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수십 년 동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에 드디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험한 이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 이 개입을 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중국의 에버그랜드는 거대한 빚에 몰려서 2021년 말에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수십만 개의 미완료 아파트와 수천억에 달하는 이 미납된 청구서가 남게 됐습니다. 에버그란데는 현재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채무 불이행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홍콩 법원은 1월에 이 회사에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대기업인 컨트리가드는 투자자가 이 회사의 청산을 요구하는 사례로 지난 금요일 홍콩 법원에서 처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디디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라이드 헤일링 거대 기업인 디디 글로벌의 대표인 제인 류가 대표와 이사직에서 거의 10년 동안의 재임 끝에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회사의 이사 및 대표로 재직을 해왔던 류 씨가 일요일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편지에 따르면 이제 영구 파트너로 남게 되면서 인사 담당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 경영자 윌챙에게 계속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디의 경영진에는 더 이상 대표가 없으며 류 씨의 책임 범위는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한때 중국에서 우버를 몰아낸 국민적 챔피언으로 추앙을 받았던 이 디디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인터넷 산업 통제 캠페인의 이 표적이 된 후에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2022년에는 디디가 80억 위안, 약 1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받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운영으로 이 세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인터넷 감독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챙과 류는 조사 결과 각각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디디 출싱은 뉴욕에서의 강제 상장이 취소가 된 다음에 올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뉴욕에서 장외 거래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21% 상승해서 4.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30억 달러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2021년 IPO 가격인 14달러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을 앞두고 규정 준수 문제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미국 판사가 3월에 판결을 내려서 IPO 투자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전문가들이 2024년 남은 기간 동안의 모기지 금리에 대한 전망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초에는 주택 전문가와 구매자들이 금리가 하락하고 재고가 축소되며 급등하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구매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2024년이 거의 절반을 넘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금리 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준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추가 데이터에서 물가가 완화되는 일관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이 엄격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주택 시장에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모기지 금리는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모기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페니맨은 2024년 말까지 거의 5%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나르는 기존 주택의 연말 중간 가격이 2023년에 38만 7천 달러에서 39만 3천 달러로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라우츠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그 이유는 주택 재고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97%가 매출 추정치 미달, IR 의무화로 정보 접근성 높여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술특례 전형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총 32곳입니다. 이 가운데 증권 신고서를 통해 밝힌 2023년 매출 추정치를 달성한 기업은 나노 첨단 소재 기업인 제이오 단 한 곳뿐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증시에 특례에 입학한 새내기주의 97%가 공수표를 날린 셈입니다. 매출이 추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곳도 12곳이나 되고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 S바이오맥스는 매출 47억 원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매출은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시큐레터는 해당 사업년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는데요. 상장 8개월 만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흑자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적자를 기록한 곳도 9곳이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두 사태 중간에 있는 바로 그 파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밸류업 추진과 맞물려서 상장 폐지 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술특례는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오히려 이에 따라 페널티 역시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상장이 쉬워지면 폐지도 쉬워지는 다산다사가 이루어져야 좀비 기업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특례 상장 기업은 특히나 어닝 쇼크에 대한 정보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계에선 기술 특례를 통한 신규 상장 기업의 일정 기간 IR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개년 평균 IR 개최 비율인데 88.9%가 무려 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IR, 기업에 대한 그런 관련된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곳이 90%나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때문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추정치에 비해서 실제 매출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관리 종목 위기입니다. 매출 추정치 달성 32곳 중 단 한 곳만 여기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절반이 못 미친 곳도 1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는 89%, 5년간 IR이 전무한데 횟수를 늘리고 질적 내용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고요. 상장 폐지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라는 지적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OLED 품은 아이패드 등판, 삼성, LG 디스플레이 주라 350% 폭증.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패널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의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OLED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늘려나갈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BOE는 패널 출하량이 6만 5천 장에서 10만 장까지 뛰기는 했지만 성장률은 53.8%로 상대적으로 폭이 크지 않고 일본의 EDP는 오히려 25% 물량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 성장률은 154%나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 대다수가 국내 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런 흐름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에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BOE는 국내 업체와의 기술 격차 그리고 양산 역량을 갖추지 못해 선택지에서 배제됐다라는 평가고요. 부침을 겪었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일찍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입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 59.5만 장,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38.5만 장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BOE 같은 경우는 LG와 삼성 양사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패널 한 달 새 2만 장에서 60만 장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성장률은 무려 97.4%로 높아졌고요. 모니터와 스마트폰 제품군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BOE 그리고 EDO 등 실질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에 이어 은, 구리도 AI 신재생 수요의 뜨거운 랠리. 네,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올해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한 금에 이어 이제 은과 구리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서서 외신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공지능, 태양광 등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과 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중동발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와 고물가 및 부채 부담에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을 방어하려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설명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런던 금거래소에 따르면 톤당 구리 가격은 전날 대비 2% 급등한 1,424달러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구리 현물가의 급등은 전날 선물 가격의 급등세가 미리 예고해주기도 했습니다. 미래 구리 가격의 상승에 베팅한 투기 자금이 대거 매수 포지션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은값 상승세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재 랠리 배경에는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전력 설비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고요. 전기차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경기 회복기에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에 따라 경기 선행 지표라는 의미로 닥터 코퍼라고 불리고 있고요. 우선 구리, 은 6개월 가격 추이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 1,424톤, 그리고 은 역시도 5월 15일 기준으로 온스당 29.67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인플레 해지 수단과 투기 자금 유입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값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은도 2달 만에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FDA 신약 승인 보류,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HLB 그룹의 7개 계열사도 개장 즉시 하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는데요. HLB 그룹의 시총은 5조 가까이 증발한 셈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단순히 FDA 허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키운 것에 기인한다라는 지적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사태는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타 기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꺾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HLB 그룹 회장은 간암 신약 허가를 다시 한번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HLB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6% 감소한 67,1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이 412조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 기준 1%가 넘는 시총이 하루 만에 사라진 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력 제품인 리보세라닙과 칼렐리 주마베 병용요법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기인합니다. FDA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HLB 측은 관련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중국 항서제약이 수정해야 될 내용이 대폭 있는 만큼 항서제약과 빠르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HLB 그룹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29%가 넘는 가격 제한선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파트너인 중국 항서제약의 물질에서 결함이 생겼고요. HLB 그룹은 하루 새 시총 5조 넘게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바이오사의 신약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까 업계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철강 밀어내기에 정부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연장 심사 착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받을 우려가 발생 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최대 25.8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가 3월 정부의 반덤핑 관세 종료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상당하게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로 중국 철강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량을 세계 시장에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1억 톤 넘는 물량 공세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8% 관세율 9월이면 끝나는 상황인데요. 산업부가 철강사와 현안을 점검하고 있고요. 후공정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우려하는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집중 분석할 내용은 라인 사태, 네이버 시총 30조 깨졌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에 라인 사태가 거의 일주일 내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 30조 깨지기도 했고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그 타격의 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니고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는데 조금 이제 가라앉는 듯한 양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자, 초유의 라인 야후 사태가 이 네이버가 주식 시장에서도 타격받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 7월 일본 정부의 이제 후속 보고서가 나가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 일본 정부의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기획재정부 역할을 하는 총무성에서 과연 어떤 상황을 또 행정 지도를 했는데 왜 안 고쳐져? 그리고 일본의 행정 지도는 훨씬 어떤 경제적인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바뀌지 않는 네이버, 라인 야후 이러면서 일본 정부가 다른 공세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야후 지분 이제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AI 같은 곳에 신규 투자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뭐 지분 구조는 워낙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라인 야후 매출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성장을 했고 일본인 1억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지만 매출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뺀다면은 뭐 영업이익은 이보다도 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 그래프 조금씩 우상향하지만 이게 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매출 구조다. 그러면서 또 인력들은 더 늘어나는 새로운 신규 사업 라인 플러스 스노우, 라인 게임즈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매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네이버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대로 계속 가는 게 좋은 건가? 그럼 일본 정부도 지금 뭔가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의 경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도 아직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없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상 잘 따져보면은 이번 기회에 미래 먹거리인 AI에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어떤 경제 상황이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라인 서비스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명합니까? 웹툰입니다. 한때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망가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K 콘텐츠로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웹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일본 총무성이 이거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양사 모두 지금 일본 웹툰 시장을 공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잘 나갔었는데 시큰둥. 그다음에 유럽 시장 잘 나갔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좀 시큰둥.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뒤늦게 더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웹툰을 하는 회사가 카카오는 피코마인데 지난해 일본 애플리케이션 마켓 게임을 포함한 전체 카테고리입니다. 소비자 지출 앱 1위. 그러니까 카카오 피코마도 잘 나가죠.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이건 라인 야후하고도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만화 플랫폼 라인 망가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북 재팬의 그레치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이 누적 기준이 거래액이 8,722억 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 네이버 라인 야후가 1조 좀 넘는 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도면 곧 1조를 일본에서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인데 총무성에서
또 짜잔 등장해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행정 지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되면서 일단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또 뭐 독도 방문도 있고 가라앉아 있는 거지 아직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라인야오 사태가 증시를 관통하면서 기회가 다시 AI 쪽으로 종목 쪽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라는 지적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을까요? 왜냐하면 IT 기술주 쪽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좀 꺾이면서 날개가 다시 사람들은 어떤 판단이 드냐면 그래도 AI 관련주 쪽이구나. 물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만 집중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정시 제도에 기대하는 것도 IT 쪽보다는 AI 밸류 체인 쪽에 무게감이 주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반도체도 있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ABM3E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쭉 말씀드리면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스 미디어, 텔레 칩스 같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눈여겨봤던 거지만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IMT, DIT, YC캠, ST, 이오테크닉스, STI. 그러니까 HBM 관련주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아직까지 정점이 안 왔어요. 내년이 정점이 된다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후내년까지도 계속 봐둬야 되는 것이 이쪽 분야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AI 반도체 나오면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전력 사용량이 몇 배라 그랬어요? 4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LS 산전, 삼화전기, 가온전선, 재룡전기, 세명전기, 대원전선 이렇게 AI 생태계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봐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또 애플과 관련된 지금 차트를 바로 보시고 계시죠? 이런 변화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급격히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애플 관련해서는 벌써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죠. LG이노텍과 BH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I 밸류 체인의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조금 더 주목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자, 뭔가 똘똘한 한 채 이야기였는데 똘똘한 준비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은 별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술을 축적해 왔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대기업도 중견기업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반도체와 관련된 이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 꼭 눈여겨보십시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 차트 바로 보시면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한된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최대 매출액을 기획했고 기대성도 수익. 자, 2017년 살맘 생깁니까? 2020년 살맘 생깁니까? 2022년, 2023년까지 살맘이 안 생겨요. 짠! 쭉 올라갔다가 쭉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저게 펀더멘털도 없는데 올라왔을까? 그게 아닙니다. 기술을 계속해서 6년, 7년, 10년 동안 축적을 해왔던 건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가 전문인데 지금 구글에도 공급을 하죠.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터질 기업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가온전선입니다. 김 선생님, 그 가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온. 가온의 실제 뜻이요? 예, 어떤 뜻일까요? 우리말입니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서겠다. 가온전선입니다. 이 가온전선이 사실은 LS전선, L자 기업 꼭 주목하라고 그랬죠. LS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해외 수출 확대와 고정비를 절감했더니 실적이 대폭 개선돼서요. 지난해 매출이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동안 막 숨죽여 지내다가 짜잔하면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이제 가온전선도 국내 중심, 해외는 LS 전선 중심인데 이제는 해외도 가온이 해라. 그래서 가온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펀더멘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수페타시스와 가온전선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인 야후 사태 이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똘똘한 한 채로 말씀해 주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될 가온전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기 전에 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1분기 영업이익이 YOY 대비해서 9% 하락한 1,921억 원, 영업이익은 YOY 대비해서 0.5% 하락한 21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 상승한 1,2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65.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기별 자료를 보면요. 네, 매출액이 이렇게 보시면요. 2023년 3분기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왜 가장 높았냐라고 일단 확인을 해보면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죠. 뭐 도적, 칼의 소리, 뭐 이두나 아니면 경이로운 소문, 아라문의 검 이렇게 정말 다수의 OTT 오리지널과 TV 동시 방영작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공급망의 다각화 노력 또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왔습니다. 로컬 OTT인 일본의 유넥스트, 그리고 동남아 기반 OTT인 뷰, 그리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쿠텐 비키 등을 통해서 이 해외 서비스가 된 소용없어 거짓말의 경우,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전 세계 141개 국가에서 시청 점유율이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이 해외 매출에서 성장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가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024년 1분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뭐 눈물의 여왕, 그리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런 것들이 사실 유명한데, 사실 이 작품들이 2024년 1분기에 실적을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TV 시청률의 호조, 또 넷플릭스 및 아마존 TV쇼 탑 랭크에 등극을 하면서 이 비우호적인 드라마 산업 환경 속에서도 이 퀄리티를 통해서 이 펀더멘털 차별화가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신작들이 모두 작품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이 프리바이, 볼륨딜 플러스 전략을 이용했는데요. 지금 이 볼륨딜은 이제 계약이 일정량의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 내에 콘텐츠를 공급을 받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략을 통해서 해외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콘텐츠 퀄리티는 이 신작 판매 ASP, 즉 평균 판매 단가의 2배 이상의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1분기는 상대적으로 제작 규모가 이제 컸던 작품의 인센티브 등도 이 실적에 기여를 했는데요. 다만 2분기에는 상각비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요, TVN 역대 사상으로 이제 시청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주간 세계 1위 이 비영어권에서 이제 그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또 누적 5억 시간 가까이 이 시청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지금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요, 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이 글로벌 일산 TV쇼 부분에서 1위에 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또 웨딩 임파서블이라는 드라마는 동남아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또 일본에서 유넥스트, 또 미주 유럽에서 라쿠텐 비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됐는데요. 총 119개 국가에서 시청 점유율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편성 축소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한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편성과 판매가 조금 늘어야 하지만 지금 드라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과잉 또 더불어서 수요의 감소에 직면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탄력적인 수요 개선이 조금 쉽지만은 않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는 1분기보다 이 상각비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방영 회차와 온라인 동영 서비스 OTT의 편성을 고려해 본다면 이 2분기에 저점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수익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 탑라인 성장이 제한적이라면 2024년은 작품당 수익성 이 재고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 퀄리티를 기반으로 한 이 사전 판매 및 동시 방영, 시청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수익성 개선 전략을 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체 제작 비중을 높여서 제작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또 좋은 솔루션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2분기에도 많은 작품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안판석 감독이 연출한 또 정려원, 위아준 주연의 이 졸업이라는 드라마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시즌 1 이후에 6년 만에 돌아오는 송승헌, 또 오연서 주연의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 등 이런 글로벌 동시 방영작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과 또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가 공동 제작한 미국 드라마 지금 운명을 잇는 기계가 시즌2까지 지난 4월 24일에 공개돼서 지금 글로벌 일간 TV쇼 5위까지 오르면서 인기몰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바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수급 같은 부분도 지금 기관에서 꾸준히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 의견은 바이고 목표 주가는 65,000원으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매출액은 YOY 대비해서 2.9% 하락한 7,3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653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보여줄 이 작품당 수익성 확보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경기 및 미디어 전방 시장이 회복할 시에 이 제작 퀄리티를 기반으로 이 작품 수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의 이 바이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중국의 5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면서 아시아 증시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라인 사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네이버 시총이 30조가 깨진 가운데 또다시 시장 참여자들은 AI 관련주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까지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 스튜디오 드래곤 알아봤습니다. 최근 작품들이 모두 흥행을 이끌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65,000원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승부주에 대한 힌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